나는 달리고 싶다. 지난 1부와 2부에서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와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아직도 한국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자신의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이 잘 마련되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아직 갈 길 먼 북한 내 장애인들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3부에서 함께해 주실 손님을 모셨습니다. 탈북민이신 최미경 씨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도에 북한에서 탈북을 했고요. 2015년도에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 최미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체장애인입니다. 방금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고관절, 양쪽 고관절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장애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한 20살 될 때 그 폐혈증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게 얼굴, 손, 이 엉덩이 쪽으로 고관절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 북한은 거의 폐혈증을 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명이 긴가 봐요. 그래서 또 명이 기고 병원에서도 만날 죽는다고 저를 내놨는데 또 부모님들이 좀 러시아 쪽에서 약을 좀 좋은 약을 얻어가지고 아마 그걸로 해서 어찌어찌 살았는데 그게 결국 고관절 골시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년을 많이 고생했습니다. 7, 8년.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이 폐혈증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일까요? 폐혈증은 그렇게 흔한 질병도 아니지만 100, 200사람 다 죽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몇 번 동생 애들도 그렇게 폐혈증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거의 다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혈증은 사실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북한에서도 많나요? 다른 장애로 질병 걸리는 일은 보면 일반적으로 군대 나가서 질병을 많이 얻고 오더라고요. 여기처럼 자동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장이 많아서 거기서 일하다가 다친 일도 많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군대 나갔다가 이렇게 갱도전 하다가 분학사고로 그래서 다리 다치고 또 영양실조해서 오시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 북한 자체가 의료 설비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 병에 걸리면 장애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이 취약하니까 약이 있으니 뭘 어떻게 했으니까 그냥 죽는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장애인 보기 저희 동네에서 저 같은 장애인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제가 2015년 기준으로 보니까 북한 장애인 인구가 약 인구의 5.9%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에 계실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또 혹시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난 적이나 또 교류하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조사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처음 들었고요. 한국에 오셔서. 실제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럼 미경님께서는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근데 단지 저는 제가 장애에 있다 보니까 큰 정형외과 같은 데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전국구에서 저 같은 질병들이 꽤 있더라고요. 발생한 것도 비슷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아니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 그때 제가 92년도에 이렇게 장애를 입었으니까 그때 병원 많이 다니면 정형외과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 같은 질병들이 우리 동네는 없지만 우리 동네는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저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연령대도 있고. 그때 병원에서 교류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군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장애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5%가량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장애인 인구 수를 해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이런 조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경님께서 장애인 숫자라던가 장애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북한에 계실 때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네네네. 그러면 병원 이외에 다른 만남의 뭐 교류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있으셨을까요?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는 곳에 네. 그 언어 발달 장애인들만 무슨 북한에서는 농아라고 그러죠. 네. 예, 농아 학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 되는 분도 아드님이 그 언어 발달 장애인이 돼가지고 네.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거기서 따로 이렇게 네. 특수 교육을 받으시고.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발달 장애란 말 자체는 없었습니다. 네, 네. 예,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분들은 발달 장애인 부류 쪽에 속하겠구나 이런 네, 생각인데. 발달 장애인들이 몇 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참 많이 못 도와줬고 그때는 저도 뭐 너무 무지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학교에 안 다니더라고요. 너무 왕따 당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경님께서 장애인이 된 이후에 정형외과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이잖아요. 병원이잖아요.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재활치료라든지 그런 적절한 뭔가의 지원 같은 것들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북한 의사들이 정말 그 의료 설비, 열악한 의료 설비를 가지고도 정말 치료를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활이란 개념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관절이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그 섞어 키부스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굳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어떻게 점차적으로 뭐 재활치료를 한다 그런 내용도 한 적이 없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그래서 또 왔더니 또 그 저희가 다 동네에 있는 군에서 오니까 그 군병원 선생님들이 이거 다리를 강직돼서 끊어야 된다고 이거 깎아야 된다 간절을. 네네네. 그래서 간절을 꺾어줬는데 뚝 꺾어버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게 나무가 이게 그 다리가 나무처럼 꽉꽉대졌어요. 이게 오래 했다 보니까. 근데 그게 경부골절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도 않고 우리도 뭐 하선할 때만 저만 또 개고생하고 거기서 아르멘설이 또 이렇게 바로 골시험으로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자체가 없고 의료 서비스 역시나 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 같고 아까 20살 무렵에 장애를 얻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20살 정도 되면 뭐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취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거나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잖아요. 장애를 얻게 된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장애를 얻고 제가 한 1년 반 정도는 담가에 이렇게 그 아버지 친구들이 저를 병원에 이렇게 담가에 싣고 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심해가지고 그러다가 좀 회복이 돼가지고 옆에 겨드랑이에 그 목발, 목발 짚고 다니다가 점점 제가 92년도 정도에 이렇게 장애가 왔는데 94년도 김일성이 죽은 후에 점점 생활이 안 좋아지는 것도 저희 집도 그러다 보니까 다 저희들은 농장 쪽이었어요. 농장 쪽이다 보니까 아빠 엄마 뭐 동생들이 다 나가서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벌어먹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병원에 이렇게 또 시내 쪽으로 그 먼 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먹고 사는 모든 야채들이 다 그쪽에 도시에 나가면 돈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다니면서 알게 돼가지고 처음엔 배낭을 지고서리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다니다 보니까 커진 거죠. 그래서 정말 목발 짚고 배낭 지고 정말 그다음에 이게 병원에서는 한 2달 있다가 또 퇴원을 시켜요. 그 뭐 규정이 있더라고요. 2달 있으면 또 내보냈다 다시 오고 이게 그래서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골시험을 못 고친다고 아무런 약이 안 맞는데요. 그랬는데 그 도시락통 있잖아요. 옛날에 곽밥 그런 데 나가서리 제가 처치기구 다 얻어다가 제가 직접 하면서 피 줄줄 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베르벨 장사를 다 했습니다. 뭐 야채 장사, 세멘트 장사, 술 장사 진짜 뭐 전국과 아니 다닌 데가 없은 것 같아요. 그거 하고 그래서 신발도 장사하다 나면 진짜 신발도 뺏기우고 진짜 장마당 가서 막 저 험한 아저씨들한테 물건도 뺏기고 많이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살이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하니까 목발을 짚고 그러면 걸어서 다니실
네네, 목발직고에. 네. 지금 생각하면 꿈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북한에서도 2003년도에 장애자 보호법이 제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3년도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서명까지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국제사회에 보여줬긴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계셨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있었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네. 보여주긴 했지만 실제로 북한의 주민으로서 생활하시면서 네. 전혀 공감도 못하시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셨으니까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또 북한에도 이 남쪽의 장애인 연금과 같은 국가 공로자 연금, 또 장애인 수당과 같은 생활비 방조금, 특전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미경님께서도 들어보셨을까요? 뭐 특전 보조금 이런 얘기는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북한도 분명히 장애인 정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한은 예전에 지금은 뭐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로 구분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급부터 6급까지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게 급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0시간 일자리, 4시간, 6시간, 8시간 일자리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할 때는 그 겨드랑이에 2개 먹발을 주게 될 때는 0시간 채주더라고요. 근데 한쪽을 다 버리고서 이렇게 좀 많이 절었어요. 그때 초창기에. 그때는 4시간 좀 괜찮으니까 또 6시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한 12월 말이면 장애 지금 그 진단 있는 분들이 다시 군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오더라고요. 매년? 매년 가서 받아와서. 근데 뭐 그래서 엄마들이 보니까 뇌물을 많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장애를 받게 되면 좀 쉬운 일자리를 좀 주거든요. 농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있을 그 고난이 행군이라는 94년도 전에는 그나마 뭐 북한에서 저희 농촌 같은 거는 사진사, 그다음에 뭐 뻥튀기 있잖아요. 우리 보면 뻥튀기, 그다음에 뭐 고춧가루 내는 일, 뭐 이런 일은 장애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그쪽으로 취업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활동리도 안 했고, 뭐 이렇게 두부람 하면 콩을 이렇게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우선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김일성이 죽은 후에 고난의 행군이 겪으면서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뭐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뭐 능력 있는 대로 다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각자 살 길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건 그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겠네요? 보조금은 받지 않고 0시간이라도 농장에서 분배는 조금 줬던 것 같습니다. 전혀 국민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적절한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좀 허탈하기까지 한데요. 혹시 평양에 사는 장애인이나 뭐 고위층들은 다른 지역 장애인들이랑 좀 달랐을까요? 저는 뭐 평양에서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평양시 쪽 장애인들은 평양시 다른 쪽으로 다 내보내서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래도 영예군인, 군대 나갔다가 다친 분들, 이렇게 장애 본 분들은 또 영예군인이라고 이렇게 직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괜찮게 해도 그분들이 좀 벌 수 있게끔 먹고 살만하게끔 이렇게 해줬던 부분이 정부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던 부분은 정확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셨던 분들을 대우해주는. 그래서 한때 그런 풍이 불어가지고 진짜 건강하고 예쁜 그 비장애인 여자분들이 영예군인이라고 결혼해가지고 그게 또 풍이 불어가지고 그런 게 또. 사실 한국에서도 장애인을 좀 비하할 때 불구자라고 부른다거나 또 욕설에 가까운 비속어를 부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미경님께서 북한에 살 당시에는 좀 어땠나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뭐 불구자, 장애인자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병신. 그래서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병신 바른 데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장애원분들의 과한 비하 발언이거든요. 사람 취급을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 장애를 입은 후에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2, 3년을. 한번 겨우 살아나서 어쨌든 밖에 나갔더니 너무 그 불쌍하게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도 다 오전은 뭐 자기 직장 갖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동창회도 우리도 하거든요. 사람 사이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동창회도 이렇게 하는데 짝다리 찢고 나갔더니 야, 참 그래도 학교 때 걔도 좀 한가닥 했었는데 그 알 수 없는 그 뭐지? 모멸감, 멸시, 눈빛. 네. 그래서 다시는 그 다음에 안 나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사를 하게 된 거죠. 네. 가정을 노릇하려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랜 세월 굳어져온 잘못된 표현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커다란 갈등과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미경님께서 북한에 사셨을 당시가 벌써 10년이 넘으셨잖아요. 네네. 네. 혹시 최근에 북한의 장애인들에 대한 그 차별이나 뭐 편견 같은 것들 인식 개선이 좀 됐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나아졌다라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정보들도 네. 전혀 교류되지가 않을 정도로 네네네. 아직까지도 좀 환경이나 상황들이 좀 열악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네. 네. 한국통일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미경님과 같은 탈북민 약 650여 명을 대상으로 이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증언들을 토대로 작성했다라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장애인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다거나 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게 한다거나 이러한 격리와 차별들이 정말 많다라는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목격하거나 또 전해 들은 적이 있으셨을까요? 글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도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네. 중도장애가 와가지고 네. 그냥 자기 그 허탈감에 살다 보니까 네. 별로 다른 장애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단지 뭐냐면 그 키가 작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 분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난장이. 예, 네. 예, 그런 분들은 따로 이렇게 격리를 시켜가지고 생활을 네. 시킨다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한국에서는 이 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난장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제 외소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외소증. 있죠. 네. 북한 이야기를 하면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인권을 챙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는커녕 북한 주민들 스스로 또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북한에서 아직 사셨다면 장애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되게 비참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 다리에 정말 네. 큰 옥수수, 콩찜, 술찜 다 재봤거든요. 네. 40kg짜리를 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아마 불행하게 살지, 비참하게 살지 않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을지 않을까. 네. 과연. 네. 네. 그런 암울한 현실들이 아마 미경님을 또 탈북이라는 길로 이끈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또 보행하시는 거, 걷는 게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쉽진 않았습니다. 참 지금도 생각을 하면 제가 한번 중국에 왔다가 북송이 됐거든요. 네, 집으로 나가다 돈 좀 벌어가지고 정말 그 군 보위부에서 장애인 저같이 장애인들은 제일 더러운데 하정실 쪽으로 쳐였더라고요. 그 몸이 제일 불편한 사람이고 또 그때 당시 상처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나하고 비슷한 친구도 한 명 있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라오스 국경을 넘는데 산을 넘어야 되는데 30분은 걸린대 일반 분들이 걸으시면. 네. 근데 제가 3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끝내 못 걸어가지고 거기 라오스의 어떤 그 브로커 되는 분이 저를 메고 걸었습니다. 뭐 그땐 가벼웠으니까. 도무지 뭐 그 산비탈을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고 정말
또 태국에 와서도 그 이민지라는 데 또 우리 한 달 동안 또 있거든요. 네. 그런 데 있었는데 불편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 걔도 중국에서 걔도 자레시 화장실 안 썼단 말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자레시 화장실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화장실 네. 이게 한국이니까 제일 좋은 게 화장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자레시 화장 한번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네. 근데 이거 얼마 잘 됐습니까? 네. 한국에선 장애인 화장실도 있고 그래 말입니다. 요즘은 다 좌변기 그냥 예. 앉아서 쓸 수 있는 변기가 돼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전혀 그러니까 한국에 오다 보니까 내가 장애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거든요. 네. 탈북민이들하고 또 이렇게 한 100명이 조그만 그 이민지 속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장애인이 저 혼자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가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모르지만 생활하다 보면 자세가 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모르는 분들은 왜 자세게 제 건방져? 이런 오해. 근데 그 오해를 풀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모멸받고 멸시받고 눈초리 이런 막 그런 걸 받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 갑자기 눈이 멀더라고요. 네, 저희 집안이 눈이 다 좋거든요. 근데 네. 그때 갑자기 로아가 왔는데 지금도 그런 안경 끼고 뭐 저는 일을 하려면 좀 그렇게 하는 정도로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네네네. 많이 받으셨구나. 예. 네. 아,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네네. 이렇게 한국에 와주신 데 대해서 저도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또 어렵게 한국에 오신 것이 어쩌면 미경님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아쉽게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1회에 이어 다음 2회에서 미경님과 계속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2회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